어머니, 아이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눈이 허리까지 쌓인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가 차가운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습니다. 배 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아랫배가 찢어질 듯 당겨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얼굴에 닿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저 대문 안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홍연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처럼 붉고 고운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딸로 태어났으나 마음씨가 곱고 손재주가 뛰어나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착한 처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윤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18배 되던 봄이었습니다. 남편 윤씨 서방은 몸이 약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연화는 그 사람 곁에서 소박하게 남아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것은 늘 영원하지 않은 법입니다. 결혼한 지 2해가 채 되지 않아 남편이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침이 달을 넘기고 계절을 넘기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약을 구하러 먼 장터까지 걸어갔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사람의 정성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윤씨 서방은 봄이 채 오기도 전에 연화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연화의 배 속에는 이미 5달이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 윤노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노파는 본래부터 체면을 몹시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윤씨 가문의 위신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볼품없는 집안 출신의 며느리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그 마음을 눌러두었지만 이제 아들이 없으니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윤노파는 얼마 전 마을에 온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한 판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이 연화의 배 속 아이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재앙을 몰고 올 살기를 품고 태어날 아이라고. 어미도 죄가 있고 그 배 속에서 자라는 아이도 불길한 기운을 지녔다고.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겨를도 없이 윤노파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며느리를 내쫓을 이유를 찾고 있던 터에 그 말이 딱 맞아 들어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겨울이 가장 깊은 어느 밤 윤노파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화가 안채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윤노파가 하인 둘을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윤노파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한겨울 강물처럼 싸늘했습니다. 연화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늘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윤노파가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연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밤에 만삭의 몸으로 어디를 가란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눈이 이렇게 오는데 이 몸으로 어디를? 윤노파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당이 뭐라 했는지
알지 않느냐. 내 배 속의 아이가 이 집안에 재앙을 몰고 온다 했다. 오늘 밤 안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직접 포조를 부를 것이야. 연화는 그 말이 진심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주위를 둘러봐도 자신을 위해 나서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집안 어디에도 연화의 편이 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눈은 쉬지 않고 내렸고 바닥은 이미 발목을 넘어 무릎 가까이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 아이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찌 되어도 좋습니다. 이 아이만은 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대꾸도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대문은 그렇게 닫혀버렸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눈이 어깨 위에 소리 없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 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작고 힘찬 움직임이 연화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살아 숨쉬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눈길 위로 한 발,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렇게 걸어 나갔습니다. 제발 오늘 밤만 저마 밑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두 무릎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손끝은 눈 속에 파묻혀 색이 하얗게 발해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조금도 잦아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씨 대문이 닫힌 이후로 연화는 그저 발이 닿는 대로 걸었고 발이 멈추는 곳에서 쓰러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산길이 굽어지는 어느 모퉁이를 돌아서자 저 아래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처음에 자신의 눈이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추위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불빛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쪽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낮고 허름한 지붕, 군데군데 틈이 벌어진 흙벽, 그리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쇳소리와 함께 희끄무레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한겨울 한밤중에도 쉬지 않고 불을 떼고 있는 대장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이라고 다를 것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거두어 달라고 빌었다가 또다시 외면당하면 그때는 정말로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배 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발을 굴렀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지만 단단한 체격의 노인이 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을린 얼굴에 흰 수염이 성글게 나 있었고 손은
오랜 세월 쇠를 다뤄 온 사람의 손처럼 두껍고 거칠었습니다. 최노쇠였습니다. 이 대장간의 주인이자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진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연화를 보자마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쓰고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 자신의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화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제발 오늘 밤만 저마 밑이라도 좋습니다. 최노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연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비켜 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캐묻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지, 남편은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화가 안으로 들어서자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불기운이 얼어붙은 손끝과 발끝까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온기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까부터 울지 않으려고 버텨왔는데 따뜻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버팀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장간 안에는 최노쇠의 아들 도리도 있었습니다. 20 남짓한 나이의 청년으로 아버지를 닮아 체격은 넉넉했지만 눈빛은 순하고 맑았습니다. 도리는 연화를 보자 얼굴이 밝게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짓을 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낡은 이불 한 채를 끌어다 내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손길이었습니다. 최노쇠는 화덕 옆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나서 부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쌀을 한 움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것이 그 집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쌀이었습니다. 다음 장날까지 버텨야 할 양식이었습니다. 최노쇠는 그것을 망설임 없이 솥에 넣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집은 없소. 국자를 저으면서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화에게 들으라고 한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속 어딘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최노쇠가 사발에 수북이 담아 연화 앞에 내밀었고 도리는 그 옆에 조그만 김치 보시기를 슬며시 놓았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 가득 전해졌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흰 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화는 평생 그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최노쇠와 도리는 연화가 먹는 동안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화덕의 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바깥의 눈보라 소리가 먼 데서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이 아이는 살 수 있겠구나. 배 속의 아이가 또 한 번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힘차고 당차게. 대장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눈보라가 지붕을 두드렸지만 화덕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노쇠는 선잠을 자면서도 불이 약해지려 하면 장작을 더 넣었고 도리는 연화가 자는 자리 가까이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마니를 덧대어 막았습니다. 그 누구도 시킨 사람이 없는데
그 누구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난한 대장간에서 따뜻함이란 쇠를 달구는 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연화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아이가 나오려 합니다. 도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장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바깥의 눈보라는 밤새 그칠 줄 몰랐고 대장간 안은 화덕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숨은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허름한 대장간에서 이 한겨울 새벽에 예고도 없이 최노쇠는 잠결에 도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불을 높였습니다. 도리에게는 깨끗한 천을 찾아오라 했고 자신은 연화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참으시오. 숨을 고르게 쉬어야 하오. 아이도 살고 어미도 살아야 하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명령이기도 했고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생각할 것이 너무 많으면 몸이 더 긴장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도리가 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손은 떨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평생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일만 해 온 청년에게 이런 밤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데우고 천을 정돈하고 불을 살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이 위급한 밤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산통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 번 올 때마다 연화의 온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보였고 눈을 뜨면 흔들리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연화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온화하게 웃던 얼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손길. 당신의 아이를 살리겠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이었다가 어느 순간 창밖이 희끄무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최노쇠는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도리는 솥에 물이 식을 때마다 새 물을 붓고 불을 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지만 그 사실을 서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대장간 안에 가득 찼습니다.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놀라울 만큼 크고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동시에 온몸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난한 대장간에서 이 눈 내리는 새벽에 건강하게. 최노쇠가 아이를 천으로 감싸 연화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연화는 두 팔로 그 작은 몸을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연화는 그 작은 주먹을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진명아. 그 이름은 미리 정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고른 이름이었습니다. 진실하고 밝게 살라는 뜻을 담아 서진명. 연화는 그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힘차게 울었습니다. 도리는 그 광경을 보다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소치 걱정된 것인지 부지런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노쇠는 그 뒷모습을 보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장간 한쪽에 며칠째 방치되어 있던 쇳덩이가 있었습니다. 최노쇠가 수없이 두드리고 달궈도 형태가 잡히지 않아 골치를 썩이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 화덕의 불이 갑자기 이유 없이 확 살아오르더니 그 쇳덩이 위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최노쇠가 눈을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에 달궈진 빛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번져 나오는 것 같은 맑고 고른 빛이었습니다. 최노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쇳덩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집게로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결이 달랐습니다. 수년간 쇠를 다뤄온 손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좋은 쇠다. 아니, 이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쇠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최노쇠는 그 쇳덩이로 칼 한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대장간에서 살아온 그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솜씨가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완성된 칼은 모양이 곱고 날이 고르고 빛이 맑았습니다. 장에 가져갔더니 상인들이 서로 사겠다며 나섰고 결국 평소 받던 값의 3배에 팔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장간의 쇠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불량품이 절반을 넘었는데 진명이 태어난 뒤부터는 같은 쇠를 달궈도 결과물이 달랐습니다. 형태가 깔끔하게 잡혔고 날이 고르게 섰고 부러지는 것이 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노쇠의 대장간에서 만든 물건은 오래간다. 잘 들고 잘 버틴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복덩이래. 마을 어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가난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 복이 따라왔다니.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변화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이가 복을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최노쇠 부자의 선한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것인지 그것은 연화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은 따뜻한 곳이었다고. 피를 나눈 육친이 아닌 사람들이 밤새 불을 살리고 물을 데워 준 곳이었다고.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고 태어났다고. 진명은 그 작은 주먹을 여전히 꼭 쥔 채 연화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대장간의 낡은 창을 통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눈보라는 완전히 멎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안에 뭔가 들어 있습니다. 도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 안에는 진흙으로 뒤덮인 낡은 항아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뚜껑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겉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땅속 깊이 묻혀 있던 것을 방금 꺼낸 것이었습니다. 최노쇠는 그것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50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의 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 있었습니다. 진명이 태어나던 그 눈 내리던 새벽으로부터 12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대장간은 여전히 허름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주문이 밀렸고 최노쇠 부자는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가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살림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집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몸조리가 끝나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세를 너무 오래 지면 안 된다고,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그러나 최노쇠가 그 말을 듣고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디를 간다고요? 아이가 이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 집 식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삼키고 그 집에 남았습니다. 연화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나섰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 마을 아낙네들의 옷을 지어주고 품삯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최노쇠는 그런 연화를 며느리처럼 대했고 도리는 연화를 누이처럼 여겼습니다. 진명은 그 집에서 셋의 사랑을 고루 받으며 자랐습니다. 진명은 영특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글을 가르치면 한 번에 외웠고 이치를 설명하면 그 너머까지 스스로 생각해냈습니다. 마을 훈장이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제 발로 찾아와 그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설 만큼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이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총명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살면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화는 진명에게 항상 이렇게 일렀습니다. 재주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아는 것보다 먼저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 진명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대장간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최노쇠 어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서 도왔고 도리 형이 힘든 기색을 보이면 먼저 나서서 무거운 것을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복덩이다. 저 아이는 커서 무언가 큰일을 할 것이다. 그 항아리가 발견된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대장간 뒤편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노쇠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줄곧 쓰던 우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물맛이 이상해지고 색이 탁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냥 쓸 수 없다 싶어 최노쇠와 도리가 직접 우물 바닥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진명도 그 일을 도왔습니다. 물을 퍼내고 바닥에 뻘을 걷어내다 보니 바닥 한쪽이 다른 곳과 달리 단단하게 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리가 그 자리를 삽으로 팠습니다. 한 뼘, 두 뼘, 세 뼘쯤 들어갔을 때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항아리였습니다. 최노쇠는 마당으로 나와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밀랍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기름종이로 여러 겹싸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종이를 한 겹씩 벗겨 내자 먼저 쇠로 만든 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녹슬지 않은 것이 신기할 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패 위에는 한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노쇠는 그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진명을 불렀습니다. 진명이 다가와 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읽더니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왕께서 내리신 금패입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하는 것입니다. 최노쇠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명은 기름 종이 안에 함께 들어있던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진명이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읽을수록 진명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다 읽고 난 뒤 진명은 조용히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이 원래 최 씨 집안의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노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명아, 그게 무슨 말이냐? 진명이 설명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이 지역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공로로 왕이 최 씨 선조에게 이 땅과 금패를 하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사이 그 증거가 사라지고 땅의 소유권이 뒤바뀌었으며 최 씨 집안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야 할 것을 잃고 가난 속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그 선조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땅속에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최노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가 싶더니 이윽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는 것을 연화는 처음 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도, 형편이 어렵던 날도 이 사람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토록 억울해 하셨는데 그 한마디였습니다. 최노쇠는 이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들어 마당 한가운데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리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와 진명은 말없이 그 뒤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문서는 이후 고을 관아에 제출되었습니다. 진명이 직접 나서서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를 갖추었습니다. 사또는 문서와 금패를 확인하고 조사를 명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 씨 집안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래전 권세 있는 자들이 그 땅을 빼앗은 경위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결국 관아는 최 씨 집안의 손을 들어주었고 빼앗겼던 땅의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일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가난한 대장간의 복덩이 아이가 들어오더니 수십 년간 묻혀있던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그러나 정작 최노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덩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저 때가 된 것이라고. 연화와 진명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물을 손볼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항아리도 영영 땅 속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니 이것은 하늘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일이라고. 진명은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아직 12살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향해 단단히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쫓겨나던 그 겨울밤을, 자신이 태어난 이 대장간의 따뜻한 불빛을,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준 이 집 어른들의 얼굴을. 진명은 그것들을 오래오래 기억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윤씨 집안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라. 암행어사 이현의 목소리가 윤노파의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선고였습니다. 포졸들이 대문 안팎을 에워싸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노파는 마루 끝에 선 채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80평생 이 마을에서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마패를 높이 든 어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진명이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6의 진명은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고향 길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편에 나와 그를 맞이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대장간 복덩이 아이가 장원급제를 했다고. 어미가 쫓겨난 그 아이가, 가난한 대장장이 집에서 자란 그 아이가 조선 8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과거에 합격했다고. 그러나 진명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관아도 아니었고 윤씨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진명은 말에서 내려 그 낡고 허름한 대장간 앞에 섰습니다. 지붕은 여전히 낮았고 클벽은 여전히 군데군데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여전히 불이 타고 있었고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명은 천천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원급제의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채로 먼지 가득한 대장간 마당에 두 무릎을 대고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최노쇠가 그 광경을 보고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얼른 일어나시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명은 고개를 들고 최노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를 살린 분은 친족이 아니라 이 집안입니다. 어르신, 이 절을 받아주십시오. 최노쇠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무릎을 꿇으려 하자 진명이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문 안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연화는 부엌 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름을 불렀던 그 새벽이 26해의 세월을 건너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명은 관아에 부임한 뒤 가장 먼저 두 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는 최도리를 관청의 관리로 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진명은 상관에게 직접 도리의 성품과 됨됨이를 설명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며 무엇을 맡겨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대장장이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직은 집안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주는 것이라고. 제가 그 사람을 보증하겠다고. 결국 도리는 관청 소속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관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온 날, 최노쇠는 아들의 어깨를 한참이나 두드렸습니다. 말이 없는 노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밤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일이 바로 그 사흘째 되는 날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진명의 부임 소식이 퍼지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이현이었습니다. 이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고을 일대를 살피며 돌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기록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가 이 마을에 들어서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연화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삭의 며느리를 눈보라치는 밤에 마당으로 내쫓은 일, 무당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내친 일, 그리고 그 뒤로 윤씨 집안이 그 일을 쉬쉬하며 덮으려 했다는 일. 이현은 조용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직접 목격한 이들을 찾아다녔고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명이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윤씨 집안의 대문 앞에 마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윤씨 집안은
산달이 된 며느리를 한겨울 밤 집 밖으로 내쫓았다. 이는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이며 아이의 생명을 경시한 죄이다. 이 자리에서 낱낱이 고하라. 윤노파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50년 넘게 이 마을에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살아온 사람이 포졸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윤노파의 집안은 이미 그 전부터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 가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체면을 지키려 무리하게 쓴 돈이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지할 자식도 없었고 남은 식구들도 뿔뿔이 흩어진 터였습니다. 그 넓던 집은 이제 군데군데 기와가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이연은 윤노파에게 엄한 처벌 대신 공개적인 사과와 반성을 명했습니다. 진명이 그 자리에서 선처를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명은 이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윤노파가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등이 굽고 옷도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애쓰는 것 자체가 아직도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눈보라 치던 밤 닫혀버리던 대문 소리가 귀에 선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노파는 연화 앞에 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쉽지 않은 몸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다 목이 막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인지 어깨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다 천천히 걸어가 윤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쭈글쭈글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변명을 듣지도 않았고 사과를 받아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윤노파는 그제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늙고 쇠한 목소리였지만 그 울음 안에 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진명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노쇠는 그날 저녁 화덕 앞에 앉아 오랫동안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명이 옆에 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최노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 문을 연 것은 잘한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한 것이오. 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큰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락 같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추운 밤 문을 열어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때 하늘은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반드시 돌려보낸다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전해 내려온 권선징악의 진짜 뜻이라고. 대장간의 화덕은 그날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명이 한양으로 돌아간 뒤에도 최노쇠가 나이가 들어 망치를 내려놓은 뒤에도 도리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불을 살렸습니다. 그 불빛은 산기를 굽어보는 자리에서 밤마다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에도
비가 쏟아지는 밤에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혹여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듯이 이것이 조선 땅 어느 작은 마을 대장간에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마음 하나가 한 생명을 살렸고 그 생명이 다시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추운 겨울밤 망설임 없이 열린 문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